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면서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해법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미중 간 대결 국면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참전을 요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조정장이 올 것이란 전망 속에 반대 매매가 쏟아져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와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워싱턴에서 현지 시각 26일에 있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구체화와 사이버 안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제 성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주요 경제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경제동맹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122명의 경제사절단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수십여 건의 MOU를 체결하고 첨단 산업은 물론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7일 보스턴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이 밖에도 방미 기간 동안 재미동포들과 정계,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떤 선물을 받아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둘러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 가운데 대중 압박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사실상 미중 갈등 한복판으로 우리나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뛰어들 것을 주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미국으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이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지금 확인된 사실만 좀 전해드리면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관련 보도를 처음으로 내보냈는데 관련 보도 직후에 제가 이제 정부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미국으로부터 관련된 요구를 전달받지는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전달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보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미국 백악관 측의 의중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좀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은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 전면 금지가 시행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를 더해가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에서 나온 반도체 보복 조치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그 공백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즉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사전에 경고장을 좀 날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라서 분명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출국한 윤 대통령이 청구서를 내밀러 갔는데 오히려 미국이 새 청구서를 보낸 셈입니다. 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건 사실 중국에게도 큰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 입장을 잘 정리해라 이런 요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지난해부터 미국의 반도체 제재 동참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정부의 좀 선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는 전 세계 3위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5위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에서 한 4조,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한 11% 정도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첨단,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이 지난해 이제 483억 달러로 한 64조 원 정도라는 걸 비교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첨단 D램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꽤 추격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본격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서 좀 그 격차가 쉽게 좁히지는 못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장비로 이제 지금의 기술력을 좀 쫓아오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리스크를 안고 마이크론을 제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면은 중국이 가진 어떤 이런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이제 반도체 장비 직접적인 수출 통제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을 수령하면은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내놨잖아요. 초과 이익을 다 환수해라. 예. 또 이것도 기술까지 좀 영업 비밀도 좀 보여줘라.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는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인 요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미국이 동맹국의 개별 기업의 어떤 지역 판매 전략에까지 좀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겠는데 이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또 동행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사절단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22명, 우리가 예. 이름을 알만한 사람 다 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협력, 미국과의 어떤 추가적으로 경제 협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사실 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경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라고 예.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제 수출 좀 유예 연장 수출 통제 지금 반도체 장비도 우리가 1년짜리 통제 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조금 지급 요건도 좀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말들을 가서 좀 해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어깨에 대한 달린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IRA로 현대차, 기아가 다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불이익만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좀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을 뜨기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협상이 좀 만만치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기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원장은 교육과 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당장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큰 이유가 반도체 이 사이클에 있다고 보이고, 다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다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이라든지 또 인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의 그 발목을 잡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 증가율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러한 경상 성장률 3-4% 정도에 맞춰서 경기 등락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의 폭은 적절히 탄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세수가 좀 부족하면은 적자 폭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경기가 예상보다 또 좋아지면은 흑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재정을 자꾸 확대하는, 즉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어려웠던 국면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금융시장 전반이 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작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PF 관련된 증권회사 또는 제2금융권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어 보입니다. 근무 시간을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총 노동 시간은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노동 시간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임금도 우리 호봉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경직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연화되어야 정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첫째, 그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특정한 정부가 그 부분을 다 정치적 부담을 지기 힘들다면은 향후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모수 개혁을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이제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가 속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10시가 되기 전부터 하한가 종목들이 잇따르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하나같이 한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상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돌연 하한가의 멘붕, 수상한 대량 매물로 잡았습니다. 네. 문제는 오늘과 같은 신용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자칫 대형 악재로 번질까 하는 점입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상장사들이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24일 오전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이, 코스닥 시장은 선광과 하림지주, 다우데이터가 갑작스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CJ도 12.7% 하락했습니다. 이들은 업종도 다르고 공통적인 테마 이슈도 없지만 올 연초부터 주가가 우상향을 거듭해왔습니다. 일제히 매물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 창구에서 쏟아졌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신용 잔고율입니다.
신용잔고율이 높을수록 상장된 주식 중 신용으로 산 주식이 많다는 뜻인데 선광과 세방, 삼천리, 다우데이터가 10%를 넘겼고 나머지 종목들도 6에서 7% 수준이었습니다. 신용잔고율이 5% 이상인 종목은 전체 상장사 중 10% 미만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용잔고가 상당한 가운데 차액 결제 거래, CFD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변동분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한 주식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려면 증거금 40%, 400만 원만 가지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후 팔 때 그 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0만 원이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이나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부 사모펀드의 CFD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반대 매매가 무더기 하한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번 현상이 단발성 이슈로 끝날지 주목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서고 일부 증권사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과열 징후가 뚜렷하다며 특히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일부 수급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링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좀 반대 매매, 그로 인한 수급 후폭풍들은 좀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5월 초중반까지 상승 쪽보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환희에 찼던 국내 증시가 한순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5월에 팔아라란 증시의 오래된 격언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장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와중에 우리 시장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좀 역력한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 주력 산업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기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이 줄줄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 6만전자도 위태, 자동차주 붕붕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6만전자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끝내 오늘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건데요. 무엇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뼈아픕니다. 이달 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900스닥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지만요. 이번 최근 한 주 만에 전부 내주면서 이달 초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크게 밀렸습니다. 어느새 2,520선까지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내린 2,5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1.56% 떨어졌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친 거죠.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1.5% 빠지면서 855.2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장 초반 기대 심리에 잠깐 상승 전환하더니 이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동학개미가 오늘도 1,700억 원 넘게 매집을 이어갔고요. 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00억 원, 1,1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이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좀처럼 국면 전환이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주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굵직한 종목들이 무너지는 증시를 그나마 받쳐줬습니다. 네. 현대차가 0.79, 기아가 1.68, 현대모비스가 0.87% 오르면서 장을 마친 건데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하기로 했죠. 최대 화두인 IRA 보조금 관련 문제 해법을 시장이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내일과 모레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관측되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에 더해 HL 만도가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만 10개가 넘는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만도는 현대차 그룹과 미국의 GM 등을 주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만도 역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고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 이번 경고는 조금 더 수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 외에도 SK하이닉스가 수요일, 삼성전자가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제 관건은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이라는 게 증권가의 조언입니다. 네. 주가가 실적을 한참 앞서가 있다는 뜻인데요. 대신증권은 다수의 2차 전지 관련주가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도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과격한 되돌림 가능성이 전개될 가능성을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겠죠. 네. 실제로 랠리를 이어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최근 들어서 개별 기업으로 각계 전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그램은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수 상황을 살펴보면 동학개미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는 사들였고 에코프로 BM은 팔았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엔터주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국내 주요 엔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엔터 빅4 모두 오늘도 상승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장주 하이브가 3.6%, 최근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긴 JYP도 올랐고요. SM과 YG 역시 각각 2에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 것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공연이 다시 정상화될 거라시는 기대겠죠. 네. 본격적인 반등은 2분기 당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K-팝 기획사들의 북미 진출은 단순히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시장 진입을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할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꼽는데요. 이들의 자체 플랫폼이죠. 위버스를 통해서 이것이 흥행하는 경우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다. 매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실적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온라인 콘서트 위주로 공연을 해오다가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열리면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 대부분의 엔터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JYP의 경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거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라인업부터 신규 라인업까지 모두가 긍정적이라면서 기존 8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네. SM에 대해서는 메리트증권이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만 원 더 올렸습니다. 다만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정이 약간 다른데요. 현 수준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목표 가격 5만 7천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이 큰 모습인데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와 체크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부터 쭉 볼까요? 네, 이번 주에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180곳 정도가 실적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닝 시즌이 집중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일정을 가지고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애플,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대부분 이 두 곳을 뺀 나머지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25일에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날에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27일에는 아마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만 봐도 워런 버핏이 이제 배당주를 아주 사랑하는 코카콜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쉐브론과 엑소모빌이 또 배당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서학개 및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이러한 애플, 테슬라를 빼고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전히 10위권 안에 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팬데믹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작년 4분기 최악의 실적
실적을 공개한 뒤에 대규모 인력을 해고하고 또 사무용품까지 단속을 하면서 비용 절감에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주식시장의 한 5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낮아진 기대치를 넘어설 정도의 1분기 실적이 정말 좋은지 이번에 이제 대량으로 감원한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2분기 이후에 가이던스를 이제 경영진에서 내놓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유지될 수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게 많은 분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로 실망감이 좀 커진 모습인데 이번 주도 보시다시피 큼직한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시장의 기대치를 맞출 수 있을까요? 기대치가 낮으면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었던 메타 플랫폼스가 회사가 망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월가에서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결국에는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냐일 텐데 예. 몇몇 종목을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내놓은 매수 의견이 지난달 이제 3월까지만 해도 26곳이었는데 이달에는 13곳으로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강력 매수 의견은 18곳에서 14곳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일단은 조금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미국 소비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경제 성장과 어떤 대입을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분기 이제 주 수익원이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부진에다가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에 대한 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겪었는데 예. 이후에 제2 본사 공사도 중단하고 현재 2만 7천 명 가량의 감원과 비용 절감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처방이 정말 효과를 보고 있을지가 이번 분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체크 포인트로 또 확인하시면서 실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망 때문인지 어쨌든 나스닥도 개장 전 움직임은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전망이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라고 하는 대왕의 인공지능 기술을 예. 검색에 탑재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예. 그럼 정말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 창출이 되느냐가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은 최근에 화두가 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추가적인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 가이던스를 내놓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아마존과 함께 클라우드 시장의 3대 업체이기도 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고객 기업 가운데서 44% 정도가 워낙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출 최적화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거의 1년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해만 봤을 때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수익 확대가 막힌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실제로 지표로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한계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존의 사업들, 뭐 아주르 같은 예. 사업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업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적 발표 때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또 이번 주 이제 실적 나오는 대로 저희도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권 리스크 불씨가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이 또 나오죠. 네, 미국 지역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또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빅테크들의 기업도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자국 경제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이들 기업들이 정말로 잘 버티고 있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말 사이에 이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하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S 뱅코프와 자이언스 뱅코프 그리고 하와이 은행까지 모두 11곳의 은행을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이용하는 이제 고객이나 기업들 모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연쇄적인 위기가 됩니다. 무디스는 아무래도 은행들의 이제 자산이나 부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등급 하향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우려가 결국에는 은행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으로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말 그대로 불씨가 아직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중소지역은행 부실 위험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긴축 그 국면에서 은행권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이제 대출이 줄어들면서 결국 기업이나 이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네. 또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은행들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연쇄적인 파장이 나타난다라는 걸 앞선 이제 무디스가 걱정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한 부분이 있는데 대출이 2% 줄어들면 현지 은행의 수익이 10% 정도나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게 돼서 최종적으로 미국 내 이 GDP에 대해서 파장을 주게 되는데 한 0.3% 정도 이 성장률을 깎아먹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경기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지켜볼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기세 오른 탈달러다. 이렇게 또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먼저 달러와 흐름부터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가장 많이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보시면 미국의 긴축 경로를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작년 이제 3분기 정도 수준에서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1.76선에서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게 이달 기록한 13일 연중 최저치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3분기 이후에 연일 내리막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달러화 주도의 시장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시장조사 업체를 통해서 미국 내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50% 이하가 되면 정말 달러 중심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응답자의 한 80% 이상이 그럴 가능성을 내다봤고 이 전체 응답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상황이 10년 이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미국 달러화가 가진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주도권을 좀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미국의 어떤 주도적인 경제, 굉장히 뭐 석유와 달러를 이용해서 그동안 커왔던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당수 나라들이 외환 준비 통화로 달러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 데이터를 찾아보면 지난해 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달러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집계한 1995년 이후로도 달러 비중이 59% 정도로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있고 가장 밑에 이제 원래는 없었던 위안화가 조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2.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자료니까 이보다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IMF는 해당 자료에서 미국의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달러 대신 다른 통화 위안화나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같은 다른 대체 통화로 이제 비축 통화를 늘리는 그런 현상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좀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까지 또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찾아서 그때부터 아예 공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왜 우리가 자국 통화로 무역을 할 수 없는가? 달러가 정말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아예 공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과 이제 만나서 중국을 생각해서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할 결제 수단이 충분하다라는 걸 브라질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해줬던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아예 이제 달러의 기축 통화주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ECB 차원에서 유로화의 어떤 가치 방어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달러 중심의 세계가 역시 무너지고 있는 흐름으로 관측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마크 소벨 전 미 재무부 차관보의 해석이 마켓워치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신뢰도 하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교역 시장의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이 부분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의 입김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반론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가 이제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동안 경제 방식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측면에서 또 국제 자본 질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값 바닥론과 함께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건물과 토지, 집합 건물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1,247명이었습니다. 1월 달 기준으로 737명이었는데 이 두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을 이야기하는 집합 건물만 놓고 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943명으로 1월 달에 이 5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집합 건물 매수 또한 두 달 사이에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이 외국인들의 국내 집합 건물 매수가 지난 7월 이후 9개월 만에 1,000명을 다시 넘을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 분들은 자산 파킹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중국인들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꽤 많이 사들인다 이런 뉴스가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3명 중 2명이 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인들 국적을 따져보면 이 중국인들이 807명으로 전체가의 한 6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 미국, 캐나다인의 순이었는데요.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은요, 이 수도권의 매수세, 이 수도권에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과 경기 지역만 815명으로 이 전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60% 넘게 몰렸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이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으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집값이 많이 하락한 것과 더불어서 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만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바닥론, 반등론이 나오던 시점과 겹쳐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그널의 하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이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집값이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 데이터를 볼 때 이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매수가 늘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입니다. 보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그렇다면 2018년 데이터를 다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과 비교를 했었을 때 약 20% 가까이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났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였지만 집값이 급등했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살펴보면은요. 또 이 두 개의 연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외국인 매수가 30% 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1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난해 다시 한 14,000건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약 95만 건 수준인데요. 여기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로 미미하긴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배경에 이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이 지난 집값 상승기를 봤었을 때 이 외국인의 움직임이 부동산 투자를 또 자극할 수 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레버리지 측면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간단할 겁니다. 특히 이제 국내 아파트는 황금성도 상당히 좋은데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살펴보면은 외국인들 일단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네.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이 되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한도라든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대출 규제 등 이 고강도 금융 규제를 사실 외국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매수 비용을 또 자국에서 조달받아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보니 이 내국인보다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가격과 함께 이 최근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이 외국인들에게 국내 부동산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요인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집값이 막 오를 때에는 이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외국인들 뭐 투기를 근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뭐 투자든 투기든 막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면은 이 투기를 막을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투자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투기로 이어질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이 법무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이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매매건에 대해서 이제 3개월간 기획 조사를 실시해서 이 실제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었죠.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 국토부와 관세청이 이 불법 해외 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특히 건전성이 취약한 이금융권의 경우 대규모 전세 사기로 연체율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출을 한층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여파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면서 제2금융권은 비상입니다. 특히 이번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인 만큼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대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 규모 확대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등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일부 금융사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조정을 시행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피해자들의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수수료 감면과 이자율 최대 30% 할인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동참합니다. 문제는 건전성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 평균 연체율은 3.4%, 상호금융권은 1.5%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제2금융권은 대출 취급을 보다 깐깐하게 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부실 채권 관리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중채무자라던가 특히 다수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것도 분명하지만 채무가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대출한 정황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번 달 초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시판 허가가 무산됐습니다.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인데 시판 허가 심의 과정에 논란이 일면서 소액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300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에 나서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적자는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네이처셀 주주 300여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네이처셀 관절염 치료제에 시판 허가를 반려했는데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주 측은 심의위원회에 경쟁사 대표가 배석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심의 결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1차 약심위에서는 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2차 재심의에서는 이미 인정했던 임상적 유의성을 중간 차이율만을 가지고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근본 조인트 시스템의 반려 중앙약심의 심사는 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올랐던 네이처셀의 주가는 반려 처분 이후 3거래일 만에 63%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 네이처셀의 대표가 소명 자료를 새롭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주주들의 손실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식하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식약처에서 하는 태도가 행위와 태도가 너무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맞는지 그런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식약처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주 측 대리인은 식약처 직원 A씨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식약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관련 내용 산업이부 박승원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리포트 보니까 분위기가 좀 상당히 경직된 모습이던데 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조인트 스템, 이게 어떤 치료제인 겁니까? 네, 이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이제 세계 최초 중증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단 1회 무릎 관절광 내 국소 주사를 통해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는데요. 네이처셀이 지난 2006년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가 연구 14년 만인 지난 2020년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21년 품목 허가를 신청해 국내 판매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네. 품목 허가 반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라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판이 반려된 이유는 뭡니까? 네, 통상 치료제의 품목 허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성과 유효성입니다. 이 두 요소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식약처의 자문기관이자 품목 허가 심사위원격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줄여서 약심이라고 하는데 이 약심위는 2차 회의 끝에 조인트 시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이죠. 공개된 약심위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은 기존 치료제가 조인트 스템보다 치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고, 다른 의원은 이 정도의 효과 차이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인트 스템이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성, 즉 유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약심위 위원 10명 중 9명이 임상적 효과 부족으로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 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약처의 반려 처분에 대해서 회사 측과 주주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조인트 스템의 효과를 보인 환자의 비율을 제시했고 대조군 대비 반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한 만큼 유의성 부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네이처셀은 관계사인 알바이오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과 함께 네이처셀의 소액 주주들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적 하자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네, 네이처셀의 소액 주주들은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심의 과정에서 약심의 위원 중 한 명이 참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이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예비 1차, 2차 심사를 진행하는데 2차 심사에서 필요시 약심위를 개최합니다. 약심위 위원 중 논란이 된 A 교수의 경우 네이처셀과 경쟁사인 기업의 대표로 이번 품목 허가 반려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게 소액 주주들의 주장입니다. 네. 해당 기업의 사업 목적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데다 A 교수가 소속된 대학 산학협력단의 자회사가 A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 만큼 명백히 경쟁사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약심위위원회에 선정하면서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관련해 네이처셀 소액주주 법률 대리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회사가 때 산학협력단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이고
심지어 산학협력단은 줄기세포, 관절염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B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전한 바 있고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주주님들이 연명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가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박 기자.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식약처가 지금 이 A 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이제 앞서 네이처셀이 이제 해당 인사에 대해 이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식약처는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제 이를 기각했습니다. 식약처는 네이처셀 측에서 낸 A 교수의 기피 신청에 대해 이제 규정을 살펴보는 등 내부 검토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 A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경우 합성 리보엑산, 즉 RNA를 합성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만큼 경쟁사로 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에서도 실은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회사에서도 기피 신청이 있었고 중앙약심 의결을 거쳐서 기피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식약처에서는 반려 처분을 내린 상황인데 그러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네이처셀은 이제 조인트 스템의 이제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이제 다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등 이제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이제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승인을 위해선 약심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지적한 그 사항을 보완할 자료를 다시 이제 제출해 재심사에 나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추가 임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임상의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추가로 보완 자료 요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모두 감안하면 연내 승인이 힘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네이처셀은 이제 연내 조인스템의 내동 제형 개발과 같은 이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본 등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2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올해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플랫폼 같은 기업 간 거래, B2B 사업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B2B 사업에는 자동차 전자 장비, 로봇용 소프트웨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솔루션 등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꼽고 육성 중인 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B2B 사업의 매출 비중을 올해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인 서비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B2B 사업을 강화해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챗GPT의 개발 주역인 샘 알트만 오픈 AI CEO를 비롯해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 등 미국 빅테크의 거물들이 최근 몇 년 새 핵융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무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십 년 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오랜 편견이 깨지고 2021년을 기점으로 핵융합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핵융합산업협회가 지금까지 누적된 핵융합 관련 민간 투자금이 총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